이 두 번째 파트는 나중에 아마 강의 동영상도 오픈이 되고 책으로도 나올 거라서 이종호 박사님이 이제 첫 번째 강의하셨던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좀 최대한 짧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얘기를 이해하시려면 이제 세포들끼리의 속삭임이다. 아까 세포들끼리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세포끼리 얘기를 해서 그럼 얘기를 해서 내가 뭐 얘기를 할 때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포로 하여금 다른 일,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건데, 바꾸는 거에 이제 그 현상이 뭐냐? 그게 이제 그 생명 정보의 흐름이란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세포가 B라는 세포한테 뭔가 말을 걸어서 B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꾼다는 건 무슨 뜻이냐? 결국은 이게 이제 세포를 제가 이제 이렇게 큰 세포 중에 일부만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큰 세포의 안쪽에 이제 핵이라는 아까 계란 노른자 같은데 유전 정보가 딱 들어가 있어요. 거기 유전 정보는 DNA라고 하는 이제 핵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DNA는 분리를 해서 그냥 물에다가 녹여서 냉장고에 두면 둬도 한 100년이 넘어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를 해오면서 굉장히 잘 보관해야 되는 유전 정보를 보관하는 물질로 DNA를 쓰게 된 거죠.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설계도와 유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설계도 안에는 60층짜리 건물을 다 짓는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30층에 창문을 만드는 공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공사하러 갈 때 60층짜리 모든 건물에 설계도를 들고 이렇게 다니진 않죠. 딱 30층에 해당하는 부분만 카피를 해서 실제 거기 창문을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30층에 해당하는 설계도면은 우리 몸에서는 DNA와 굉장히 유사한 RNA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역시 핵산 중에 하나인데 한 끗 차이예요. R과 D 차이예요. 이제 뭐 설명하면 R은 리보스 핵산이라는 거고 DNA는 디옥시리보스 핵산이에요. 거기서 이제 디옥시라는 거는 영어로 DE를 씁니다. DE는 여기서 접두어는 deprive라고 하는 뭔가를 없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소 하나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RNA와 DNA는 굉장히 유사한데 산소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요. 예를 들면 RN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도 RNA 연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RNA를 뽑아서 연구할 때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되게 싫어요. 저 멀리서 재채기하면 아주 즐거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RNA를 분해하는 효소들을 엄청 많이 내서 그냥 맨손으로 만지잖아요. 그러면 잘 분리했는데 1분 정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RNA 같은 경우는 아까 DNA는 물에다 넣고 한 1세기가 지나도 안정적이라 그랬잖아요. RNA는 그냥 두면 몇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체적으로 분해가 돼버려요.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들 피아노 한번 생각해요. 피아노로 어떤 그 음악을 치는데 피아노에 보면 건반 말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밑에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소리를 좀 작게 하는 거고 하나는 뭐죠? 길게 만드는. 이렇게 소리가 길게 되는 건데 그거를 누르고 건반을 해서 노래를 쳐서 음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뭉개져서 아무런 소리다. 음악이 그냥 소음이 돼버려. 뭐냐? 세포 안에서도 어떤 시그널이 돼서 빨리 없어져야만 그게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RNA 같은 경우에 그렇게 불안정한데도 우리가 쓰는 이유는 자 30층에 있는 그 창문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일을 마치고 나면 그 설계도는 없어져야 돼요. 그게 계속 남아서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계속 창문을 이거 만들어야 되나 보네 하고 또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종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핵산으로 그런 방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창문과 같은 구조가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유전 정보는 DNA가 있고요. 실제 우리 몸에서 모든 일을 하는 거는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로 가는 중간 메시지는 RNA가 한다. 그래서 DNA, RNA
단백질이 저런 순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아까 60조 정도의 세포라 그랬지만 종류별로 얼추 따져보면 예를 들면 피부세포, 신경세포, 혈액세포 등등으로 하면 한 200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은 똑같아요. 처음에 이제 엄마 아빠를 수정체로 만들어져서 막 분열해서 60조가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은 똑같은데 그러면 내 피부세포나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중요한 신경세포는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유전 정보는 도서관에 쌓여 있는 꽂혀 있는 책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할 때 한 유전자는 한 2만 개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2만 권의 책이 있는데 내 전공에 따라서 그러니까 카이스트에 2만 권의 책이 쭉 전공마다 있어요. 그걸 다 공부하려면 늙어 죽을 때까지 다. 내 전공에 따라 나는 생물학 책만 꺼내보고 물리학 하는 사람은 물리 쪽만 꺼내보고 전자공학 하는 사람은 그 분야만 해보고 그런 식으로 유전자 중에 그 특정 세포에 관계되는 책들만 책상 위에 꺼내놓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세포가 다른 세포일 수 있는 거는 특정 다른 유전자들만을 선택적으로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A라는 세포가 B라는 세포한테 야, 너 바뀌어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유전자를 지금 책으로 있는 걸 꺼내서 읽어라 아니면 읽고 있는 거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꺼내서 읽는 거를 복사를 좀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공부해라 이런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세포의 기능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의사소통의 가장 이제 골인 거고요. 목적인 겁니다.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 이제 세포 신호 전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60조 정도에 되는 세포들이 일사불란하게 되는 데는 우리 몸은 화학 물질을 씁니다. 아주 간단한 화학 물질에서부터 굉장히 복잡한 화학 물질을 쓰는데 심지어는 기체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NO라고 하는 산화질소는 그냥 기체예요. 근데 이 기체 같은 경우는 특정 세포에서 만들어서 옆에 세포로 가면 우리 몸에는 이제 여러 근육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막 팔도 움직이고 눈도 막 움직여서 눈도 마주치고 혀도 막 움직이니까 말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제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랑 반응도 하시고 어떤 분은 눈을 감고 주무시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걸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근육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굉장히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피가 쏟아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아니면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밥을 먹었어요. 그럼 평상시에 위는 이게 밥을 먹기 전에는 거기에 피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밥을 먹으면 그때서야 막 움직이기 때문에 위로 가는 혈관은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열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는 동맥에도 혈관, 그러니까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혈관이 이렇게 이렇게 관처럼 생겼으면 거기에 있는 세포가 관을 둘러싸면서 이렇게 있는 세포다라면 걔가 수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관이 좁아지겠죠. 얘가 이완이 되면 쭉 넓혀지고 그러니까 관을 내가 쥐고 있는데 쥐었다 폈다 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렇게 통해서 뭐 밥통으로 만약에 이제 밥을 보낼 거냐 이제 밥을 먹고 많이 가면 상대적으로 뇌에 덜 가니까 졸린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혹은 내가 지금 얼굴을 좀 창백하게 만들어야겠는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얼굴이 창백한 게 멋있어 보이니까 하얗게 해야지. 아니면 조금 홍조가 좀 띄게 해야지. 아니면 심지어는 땀샘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근육도 짜내야 땀이 나오는 거잖아요. 야, 이 땀을 낼까? 날씨가 더우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불수익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이제 그런 근육인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동맥혈관에 있는 그 불수익근에 신호를 주는 게 바로 그 산화질소가 주면 이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약으로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볼 때 어떤 사람이 막 심장 부분을 움켜쥐고 약 그러다가 누가 찾아서 이렇게 입에 딱 넣어주면 멀쩡하게 하고 그걸 못하면 죽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약은 보통은 뭐 약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어디에 흡수되고 가느냐에 따라 그 약의 경우에는 이 혀 밑에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돼요. 굉장히 빨리 흡수가 돼서 혈액을 타고 가서 심장에 있는 심장도 하나 이게 그 조직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도 혈관이 가야 돼요. 물론 심장은 온몸에 그 혈액을 공급해 주지만 자기도 혈액이 필요해서 자기한테도 혈관이 가는데 거기에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좁아지면 자 여러분들 평상시 운동 안 하다가 막 심하게 운동하면 뭐가 생겨? 알이 배기잖아요. 그 알 배기는 거는 이 원래 근육에 막 운동을 하면 평상시보다 한 5배, 10배 정도의 산소가 필요해요. 막 피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내가 평상시 운동을 잘 안 해서 심장이 거기에 잘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가야 되는 것보다 그 산소 공급이 안 될 때는 아까 이제 우리 몸은 그 에너지 대사를 하는데 우리 몸에 차로 따지면 가솔린에 해당하는 거는 포도당이에요. 99%가 우리 몸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가 완전히 산소랑 해서 이게 대사가 되면 한 38몰이라는 ATP가 생겨서 이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산소가 없을 때는 2개밖에 못 만들어내요. 하지만 그래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노폐물로 쌓여 있는데 그게 젖산이라는 형태로 몸에 쌓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젖산이잖아요. 산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직에 막 쌓이면 이게 마치 상처를 낸 다음에 식초를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경 끝을 자극하기 때문에 젖산이 쌓여 있을 때는 알이 배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근육일 때는 이런 데는 내가 이제 신경이 어딘지 아니까 하지만 심장에 젖산이 쌓이면 내가 심장이 아파라고 느끼지 못해요. 이 부분이 우리하게 그다음에 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포랑 같이 옵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자, 그거는 그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좀 좁아져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심장이 빨리 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흥분을 했거나 아니면 계단을 오르거나 그러면 평상시에 한 60번 뛸 때 정도까지는 좁아져 있어도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한 120번, 150번 뛰면 그때부터는 산소가 모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장에도 젖산이 쌓이고 그러면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는 거죠. 사실 그런다고 사람이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어때요?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심장이 박동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워닝 사인을 주는 거예요.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혀 밑에 넣는 약이 뭐냐?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실제 TNT,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재료예요. TNT를 혀 밑에 넣으면 그게 피 안에 흡수가 돼서 직접 그 나이트로 옥시젠, 그러니까 그 산화질소라는 기체를 그 심장에 있는 혈관에 있는 데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심장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증상이 금방 좋아져요. 1, 2분 이내. 그래서 이제 환자는 굉장히 뭐 좋아하죠. 그게 사실은 TNT가 누가 발명을 했나요? TNT는 발명했지만 다이너마이트는 그 이제 노벨이 그걸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만들어서 그거 이제 노벨상에 근원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이분이 연세가 나중에 들 때 이분도 이제 그 협심증이란 걸 알았어요. 근데 의사가 와서 처방을 하는데 그 다이너마이트의 원료를 쓰는 거예요. 무슨 약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분이 너 나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분은 그걸 거부를 하셨어요. 이 폭탄을 나한테 준다고. 그래서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세포들끼리 전달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물질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굉장히 복잡한 물질도 있어요. 이런 복잡한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복잡할수록 얘가 들어가는 열쇠가 굉장히 정교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고 특정 일을 하는 거는 복잡한 물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전체에 좀 아주 일반적인 어떤 효과를 내는 것들은 단순한 물질들을 해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현대 생물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세포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한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킹을 하는 게 결국 뭐예요? 그거를 우리가 응용을 한다면 그게 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이는 이제 응용 쪽 레드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쪽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여기도 두 가지죠.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게 하나 있고 앞에 레드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텍이 뭔지 한번 보고 레드는 도대체 뭐냐.
자, 생명공학이다라고 하면 일단 그냥 공학의 정의예요. 공학의 정의는 우리가 아는 어떤 knowledge를 이용을 해서 우리의 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기술, 이거는 공학을 뜻하는 거고요. 앞에 생명 쪽은 뭐냐? 컨텐츠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생명체 혹은 그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통칭해서 바이오테크놀로지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이제 이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이거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죠. 뭐 조금 이따 얘기할 약도 비슷하지만 생명공학의 역사는 사실 인류 문명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뭐 이렇게 수렵을 하거나 사냥을 하던 뭐 그것도 이용을 하는 거겠지만 그건 좀 더 그 운에 많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끌어와서 인위적으로 좀 응용을 해서 이제는 농경을 하거나 아니면 가축을 키워서 헌팅을 하나, 그러니까 사냥을 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농경과 목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생명공학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은 그건 이제 인류 문명의 시작인 거죠. 두 개의 그림인데 하나는 그 멕시코의 선산 유적지에서 나온 물품이에요. 그때 이제 따져보면 한 200년 정도에 걸쳐서 뭐 이건 일부러 남긴 게 아니라 뭐예요? 옥수수를 먹고 남은 이제 찌꺼기가 화석이 돼서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뭐 요즘처럼 뭐 GMO라 그래서 genetically modified 그러니까 유전자를 변형을 해서 막 키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자연계에 그냥 있던 옥수수를 근데 이건 알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는 안 나고 그래서 근데 뭐냐면 좋은 종자를 심으면 좋은 건 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옥수수 중에 조금 좋은 거는 홀라당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심는 거로 상위 1%는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상위 1%를 또 심고 또 심고 하다 보면 점차 좋은 것들만 남아서 한 20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200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의 옥수수 같은 좋은 품종으로 됐어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선택적인 뭐 이렇게 그 브리딩이다 계대 배양을 해서 이제 하는 거다라고 뭐그 축산업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이런 그 농사를 지었던 어떤 증거가 있고요. 피라미드 아주 오래된 거 보면 여러 가지 동물을 이미 가축으로 이제 아주 그 옛날부터 이제 키웠다 하는 것들이 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그 한 기원전 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산업혁명 때까지 고전적인 형태의 생명공학은 여기 간해수공의 발효다 했는데 발효가 뭐냐? 여러분들 이제 빵 반죽할 때 그냥 밀가루 반죽이 해서 나중에 발효를 시키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고 고유한 향이 나요. 그게 왜 그런 거죠? 그 안에 효모라고 하는 아까 봤던 단세포 생물인데 근데 세균처럼 그렇진 않고 뭐 세균보다는 좀 더 진화된 형태의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걸 알아요. 이게 세포 때문이다. 그래서 효모를 지금은 이마트 가면 1,000원에 가루 형태로 팔아요. 그걸 이제 밀가루 반죽에 섞으면 다시 살아나서 원래 살아있는 거지만 그러면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밀가루를 일부 자기가 소화를 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빵에 이제 공기가 스펀지처럼 생기고 그 다음에 있던 그 탄수화물을 일부 분해를 하면서 아까 포도당이 완전히 분해되면 이산화탄소랑 완전히 에너지가 되지만 일부 불완전하게 되면 뭐가 우리 몸에서는 젖산이 된다 그랬죠. 박테리아나 효모도 똑같아요. 그런 불완전한 대사를 해서 일부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빵에 향이 되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한테 일부는 가서 마실 맥주가 되기도 에탄올이 되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포도당을 그 효모가 다 먹고 나서 남은 찌꺼기 변으로 버리는 거를 우리는 맛있게 먹는 거죠. 그런 거를 발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발효하는 그 거를 효모가 이제 그걸 하는 거고요. 실제 효모 중에 그 일을 하는 거는 단백질이어서 그런 효모에 그런 걸 하는 엘리먼트들에서 효소더라고 엔자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다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세포다라고 안 거는 한 17세기, 그리고 실제 세포로는 18세기나 돼야 이해가 됐으니까 세포가 그 일을 한다는 걸 알기 한 2, 3천 년 전부터 뭘 알았냐면 반죽을 한 다음에 이걸 또 홀라당 다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는 남겨놔요. 그래서 그 다음 반죽할 때 그걸 넣고 누룩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거를 다 한 다음에 자식한테 주고. 그래서 그거는 알았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발효, 즉 술을 만들거나 혹은 빵을 만들거나 고유한 거는 이제 그 집마다 고유한 풍미도 있고 다 다르다.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이걸 크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냥 그 스케일대로 계속 수천 년간 유지를 해온 거죠. 그게 이제 고전적인 생명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게 아까 이제 깨달음이죠. 이게 세포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게 스케일업이 가능한 공장 단위로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산업혁명의 같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산업적인 수준으로 이런 발효들도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먹는 음료수, 음식 그런 데 들어가는 실제 향을 내는 아미노산이나 비타민이나 혹은 약으로 쓰는 항생제 같은 것들 전부 다 이런 발효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얻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의학적으로 응용을 하는 거는 채 50년도 안 돼요. 한 1970년대부터고 그게 이제 두 번째 강의의 메인 포커스가 됩니다. 자, 그게 한 역사고요. 그다음에 분류로 한번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빛의 삼원생은 RGB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이오텍도 색깔로 따져서 RGB에 따지는 이제 G, 그린에 따진 그거는 원래 그 고전적인 것처럼 뭐 농축이 농사나 아니면 그러니까 동물들을 이렇게 가축을 개량하거나 혹은 최근에는 이제 환경이 오염돼서 뭐 기름이 샜는데 그 기름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를 만든 뭐 이제 그런 등등을 그린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뭐 그 곡식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발효를 통해서 우리한테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산업적으로 응용하는 거를 화이트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우리가 할 메디컬한 그러니까 이제 의학적인 응용은 피가 연상이 되는 레드 바이오텍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따져보면 빛의 삼원색은 빛은 흰색이고 RGB니까 B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따져서 이제 블루 바이오텍이라 해서 해양 쪽에 가는 거를 하는데 실제 시장으로 따져보면 블루 바이오텍은 한 0.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거지로 삼원색으로 하면 블루도 있긴 하지만 세 가지 한다 그러면 화이트, 그린, 레드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레드 바이오텍은 바이오텍을 이용한 모든 의학적인 응용을 다 포함하지만 실제적으로 99%는 약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돈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된 약을 특정 지어서 바이오 의학이라고 부르고 제가 그 밑에 조그만 글자로 뭐라고 썼냐면 마법의 총알이라고 썼어요. 매직 블렛이라고 썼습니다. 몇 해 전에 안젤리나 졸리가 나왔던 영화 원티드 보면 총을 쏘면 이렇게 쫙 이렇게 돌아서 표적을 맞춥니다. 진정한 의미의 마법의 총알이죠. 약에서는 의미는 내가 그 약을 쓰면 딴 데 가서 작용해서 부작용이 안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데만 내가 항암제를 쓰는데 머리카락 빠지고 토하고 다른 부작용 있고 하지 말고 그냥 암세포에만 가서 죽이면 그게 이제 마법의 총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약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바이오의학이 거기에 한 발짝 다가가게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마법의 총알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약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아까 이 레드 바이오텍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한 거는 1970년대고 첫 약이 나온 거는 1980년입니다. 그러면 4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전체 제약 시장의 지금 50%가 넘게 차지합니다. 그런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파괴적인 기술이라고 부르죠. 그만큼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공부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술은 우리가 이제 유전공학이라고 말하는 유전자 재조합, 그다음에 아까 봤죠? 세포를 바깥에서 배양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왜냐? 세포가 하나의 공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얘를 키우면서 세포가 만들어내는 물질을 우리는 약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단백질 약물 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게 원래 우리 몸에서 면역계에서 어떤 바이러스나 뭐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질, 그거를 대항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항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항체를 약으로 씁니다. 근데 그러려면 항체를 아주 전문적으로 만드는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술을 세포융합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이 근간이 돼서 바이오 의학이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아직 광범위하게 실제 환자한테 쓰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위험성이 완벽히 해소가 안 되고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유전자 자체를 치료제로 쓴다거나 아니면 세포를 치료제로, 뭐 줄기세포 같은 경우죠. 그런 것도 바이오 의학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재 실제 임상에서 환자한테 쓰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단백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두시고요. 자, 바이오 의학이라고 그랬으니까 바이오 쪽은 이제 공부했어요.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된 거다. 그러면 뒤쪽에 이제 약을 해야죠. 잘 아는 것 같지만 약에는 영어로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drug이라고도 부르고 medicine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뭐 스펠링이 틀리죠. 그거 말고 drug과 medicine이 좀 뉘앙스가 틀립니다. 약간 drug은 어감은 너 오늘 약했니? 그런 의미예요. 뭐 약이지만 약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정상적인 아니라 좀 일리고 그러니까 불법적인 마약을 포함한 아니 뭐 카페인 같은 거 많이 먹고 하이가 됐거나 뭐 하는 뭐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 거고 의학적인 목적으로 쓰는 드럭을 좀 더 스페시픽하게 메디슨 한국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의약이라고 이제 총칭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병이나 상처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거나 혹은 뭐 재활하는데 쓰는 그래서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가는 거겠죠. 이제 그런 물질을 약이다라고 이제 총칭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생명공학처럼 약을 한번 이해하려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됐나 결국 인류의 문명과 이제 같이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떤 천연물 가지고 약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용감한 그리고 좀 불행한 선조들 덕분에 먹고 돌아가시면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먹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으면 이거는 약으로 쓸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뒤에 나오지만 에스프린 같은 경우에는 버드나무 껍질에 있던 물질을 합성을 해서 에스프린을 만든. 원래 옛날에 아플 때는 버드나무 껍질을 질겅질겅 씹어 먹어서 이제 진통 효과를 얻었는데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러진 않죠. 약국에서 아스피린을 사 먹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다 그냥 천연물, 심지어는 광물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이제 뒤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뭐 한동안 계속 유지가 되다가 그것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유효 성분을 따로 이제 분리를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근대적인 의미의 제약 산업이 이제 발달을 하는데 결국 이제 그게 가장 효과가 있고 좀 돈이 될 만한 걸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 분리한 처음이 뭐냐면 바로 몰핀이에요. 그러니까 아편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약용 식물의 봉우리에 있는 이제 아편에서부터 강한 이제 진통 작용 그리고 환각 작용이 있는 몰핀을 추출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적인 이제 그 제약 산업이 태동을 했고요. 뒤에 보면 실제 이게 뭐 엄청난 오래된 얘기고 이거 뭐 원시적인 얘기 같지만 지금도 임상에서 쓰는 약물 중에 일부는 그냥 그 식물에서 추출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데 디지탈리스라고 그 화원이나 그런 데 가면 꽃이 이렇게 종처럼 위에서부터 아래 쭉 달려 있고 필 때도 아래서부터 피고 질 때는 위에서부터 굉장히 예쁜 꽃이 있어요. 보기에는 예쁜데 그 꽃을 따서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너무 강하게 뛰다가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그 디지털 리스에서 나온 물질을 디곡신이라고 불러요. 이제 앞 페이지에 있는데 턱신 같은 이제 독이다 그래서 이제 디곡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심장을 평상시보다 3~4배 이렇게 강하게 뛰게 만듭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뛰다가 멈추는 거죠. 여러분들 사형수가 주사하는 주사제가 뭐 다른 여러 개 쓸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그냥 포타슘이라고 하는 KCl이라는 물질을 써요. 그걸 쓰면 심장이 너무 강하게 뛰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만드는 거죠.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언제 쓰냐면 아까 이제 우리 심장에 있는 혈관도 문제가 되면 심장이 손상이 되죠. 아까 협심증 같은 경우는 그냥 알만 배기다가 나아지는 거지만 거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이제 10% 20%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첫 번째 증상이 급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아남으면 이제 심장은 이제 손상이 된 채로 나중에 가면 펌핑을 해야 되는데 펌핑을 못 하니까 이게 전신으로도 피가 못 가지만 원래 우리 심장은 혈액을 한번 폐로 돌려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전체로 몸으로 돌립니다. 근데 심장 근육이 잘 활동을 못하면 폐로 가는 혈액을 다 못 끌어오기 때문에 폐에 피가 차서 결국은 폐에 물이 차서 자기 피에 자기가 빠져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누워서 못 잡니다.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폐에 찬 물이 그나마 아래로 가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걷는 건 상상도 못 하고요. 그냥 누워서만 지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 심장에 짜내는 힘을 주는 게 이 디곡신이라는 약을 써요. 근데 아직도 그냥 약용식물에서 추출하는 거죠. 또 하나는 퀴닌이라는 약은 아직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에요. 뭐냐? 말라리아제죠. 말라리아는 전 세계 인류의 넘버 원 킬러입니다. 넘버 투 킬러는 결핵이에요. 근데 아직도 식물에서 추출한 약을 써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뭐 개발하고 만들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서 제3세계에 팔으려도 이 사람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실제 제약산업이라는 게 인류의 복지라고 하지만 실제 산업은 이게 돈이 돼야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 이제 그분이 기업을 할 때는 부도덕하고 뭐하다고 욕을 많이 먹었지만 리타이어하신 다음에는 이제 이런 쪽으로 하죠. 그래서 빌 게이츠라는 분이 게이츠 재단을 열어서 딱 2개의 질환을 서포트합니다. 그러니까 3개 정도. 하나는 아프리카에 많은 에이즈, 그다음에 말라리아, 그다음에 결핵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펀딩을 해줘요. 사실 에이즈를 일으키는 질병은 사실은 거의 다 완치가 돼요. 약으로. 근데 문제는 그 약이 한 달에 한 200만 원이 넘어 먹을. 그러니까 이제 벌어서 약을 해서 생명을 계속 살려야 돼요. 약값을 못 내면 그럼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바이오 의학에 음과 양이 있는데 이런 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매직 블랙 같은 거를 만들어냈는데 대신 그거 만드는데 엄청난 개발비가 들 거 아니에요. 약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평생 모은 돈을 며칠 몇 달 더 살기 위해서 이제 쓰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몇 달 더 살고 없으면 이제 일찍 가셔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들이에요. 그다음에 뭐 세균성 이질에 쓰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식물뿐 아니라 이런 광물도 일부 썼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매독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다른 말로 이제 성병인 거죠. 이제 성병이라는 게 이게 성을 통해서 가는 질병이라서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어떤 병이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피를 같이 섞어야 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해야만 옮는 병을 성병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 병원체는 공기 중에 노출이 되거나 하면 굉장히 빨리 죽어버려요. 굉장히 약한 균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게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그거는 비누칠만 해도 뭐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성병이라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B형 간염도 성병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체액을 나눌 정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매독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매독균은 이거는 이제 박테리아인데 얘는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와인 뚜껑을 따는 코르 이렇게 나선형처럼 생긴 것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 똑같이 작용을 해요. 우리 피부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요즘은 문제도 아니에요. 페니실린 몇 번만 맞으면 다 치료가 돼요. 근데 페니실린 1920년 정도에 발견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앓는 아주 은밀한,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었는데 얼마나 힘들면 수은이 효과가 있더라고서 먹기 시작했어요. 치료는 돼요. 환자가 죽으니까. 그래서 병은 없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치료는 안 되지만 중세시대에 그걸 많이 썼죠. 그래서 뭐 속설 중에는 베토벤이 귀가 먹은 게 매독 치료를 하느라고 수은을 먹다가 수은 중독 때문에 이제 청력을 잃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던 것이 아까 설명한 대로 몰핀을 분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버드나무 껍질에서 지금은 굉장히 굴지의 회사가 됐죠. 하지만 그때는 조그마한 그냥 벤처 회사였던 바이엘의 박사도 아니었어요. 호프만이라는 분이 에스피린을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굉장히 심플한 화합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지금 굉장히 애용되는 그리고 바이엘을 굴지 제약회사로 만든 이제 효자 상품이 됐죠. 그리고 이 제약산업도 아까 이제 돈도 적이지만 가장 제약산업을 발전시킨 몇 개의 이벤트는 보면 1930, 1940 언제냐면 뒤에도 써 있지만 세계 월드워 1, 2, 그 세계대전 1차, 2차가 제약산업을 일으키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돼요. 자, 1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이제 뭐 청일전쟁 때 일본도 이제 비슷했는데 이 군인들을 죽이는 가장적인 뭐 총탄이나 폭탄이 아니에요. 실제는 풍토병, 그다음에 설사나 폐렴이 실제 군인들의 전투력을 제일 떨어져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전투해야 되는데 지금 막 설사가 나서 어디 막 가야 되고 막 그런 잘 먹지도 못하고 힘이 쭉 빠지는데 전투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투력을 뭐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이질이라고 얘기하는 설사병을 고치는 그런 화학 항생제를 대량으로 이제 니드가 있기 때문에 합성하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제약 산업의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명체로부터 유래된 거를 응용한 거는 1928년에 여러분 잘 아는 이제 플레밍이라는 분이 페니실린을 뭐 푸른 혹 곰팡이에서 이제 발견했다. 근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원래 이분은 이 세균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 세균 아까 보셨지만 하나를 뚝 해주면 분열분열해서 하루만 지나도 꽉 채워요. 그래서 이걸 설탕물에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가라고 해서 이렇게 패트리 디시에다 해서 하나만 놓으면 하룻밤 지나면 거기에 가득히 자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를 어떻게 죽이지? 이제 그러면 이제 항생제 개발이 될 거고 뭐 그런 연구들을 해요. 이제 그런 연구를 하다가 구현이 하나를 했는데 이게 오염이 돼서 거기에 곰팡이가 자라는데 그럼 보통 사람 같은 경우 에이 실험 망쳤네 하고 버려요. 근데 이분은 그냥 버리지 않고 한번 봤어요. 근데 재밌는 게 곰팡이가 조그맣게 자라는데 그 애를 주변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리고 세균이 다 몰살을 내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거 보고 또 에이 실험 망쳤네 하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거기에 지나지 않고 이게 뭐지? 이 얘기는 이 곰팡이가 세균을 줄이는 물질을 만들어내는구나를 유출해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이 자연계에 있는 거기에 사는 세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원시적인 생명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겨우 60조 되는 세포들이 겨우 합쳐야만 이게 소화도 시키고 뭘 보고 찾아가고 그다음에 배우자도 찾아가고 뭐 등등의 이런 기능을 하는데 얘는 세포 하나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자연계는 여기는 제한된 리소스에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아닌 딴 애를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우리가 도용해서 쓰는 게 항생제예요. 그 첫 번째가 그
곰팡이가 세균을 죽여서 내 영양분을 얘가 뺏어 먹기 전에 얘를 죽이겠다라고 만든 게 이제 페니실린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발견은 28년을 했지만 실제로 이 뭐 환자한테 쓸 수 있는 건 한 10몇 년이 더 걸렸어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수만 명한테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 페니실린이 뭐 처치를 포함한 정말 수십만의 생명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봤던 이제 더 이상 수은을 먹지 않아도 매독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잠깐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약 중에 일부 이제 생명체를 이용한 것 중에 하나는 제너라는 분이죠. 이분이 뭐 백신이라고 하는 거의 이제 그 창시자인데 아마 이 동상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우두 접종을 누구한테 하는 거죠? 자기 여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하면 의약법에 잡혀 들어갑니다. 환자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약을 테스트를 해요. 자, 이게 뭐냐면 면역, 여러분들 면역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건데 면역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뒤에 역은 역병이에요. 역병은 중세시대 때 이제 플라그라고 그래서 한 번 돌면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이 휙 날아갑니다. 그냥 다 죽어. 근데 그 이제 천연두였죠. 그래서 천연두를 앓고 어렸을 때 지나면 이제 곰보가 됐어요. 근데 한 번 또 천연두가 오면 그 곰보가 된 사람들은 다 죽는데 걸어 다녀요. 뭐냐? 역을 면한다. 그래서 한 번 앓고 지나가면 또 안 걸린다. 그래서 그게 면역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제너가 또 뭘 봤냐면 이 얼굴을 얽은 사람들도 면역이 있는데 또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근데 얼굴은 멀쩡해.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소젖을 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손에 약간 흉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그 역을 일으키는 건 스몰 폭스라는 그 바이러스인데 굉장히 유사한 바이러스인데 얘는 조금만 틀려도 다른 종을 가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면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그 소한테서 일으키는 천연두다 그래서 우두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 이름이 백시니아예요, 종이. 그래서 백신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근데 원래는 그 우두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병을 안 일으키지만 워낙 많이 노출이 되면 살짝 약하게 병을 앓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에 그 우두 자국이 생겼는데 이 놈이 천연두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연두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너가 그거에 착안을 해서 근데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검증을 했어요? 그 소에 있는 그 우두병에 고름을 짜다가 그럼 거기 바이러스가 있을 테니까 자기 조카한테 좀 찔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감기처럼 살짝 앓고 지나가고 실제 천연두가 돌 때 얘가 보호가 되더라. 해서 이제 이게 백시네이션의 이제 창시가 된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사회에 엄청난 환호를 받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그림은 이제 그 당시 프랑스의 일간지 그림인데 보시면 주사를 맞고 나면 사람 팔에서 막 소가 튀어나오고 막 뿔이 나오고 막 그래요. 뭐냐? 내가 이게 우두 바이러스를 내 몸에 주면 이게 내가 막 몸이 소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대중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좀 막연한 불안감, 공포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람의 어떤 뭐 우리 똑같이 겪었어요. 줄기세포 한 10년 전에 막 이슈될 때 막 잘 모르는 불안감, 광우병 얘기 나올 때 막 그 대중이 가지는 막 공포감, 그다음에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됐을 때 사람들이 가지는 거부감.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유전체를 다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지 말지를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또 다른 양면이 있죠. 머리카락 하나 아니 이 사람의 뭐 비듬만 좀 해도 분석해 보면 너는 30년 후에 당뇨가 생기고 암이 생길 테니까 너 보험 못 해줄 거야. 아니면 상견례라는데
사위 될 사람한테 머리카락 좀 하나만. 내 딸을 줘야 되는데 네가 나중에 일찍 죽어서 우리 딸이 과부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테크놀로지가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용인을 할 거냐? 응? 어떻게 할까? 만약에 이 사람이 정신 질환을 가질 확률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한 5명이 동시에 눌러야 원자폭탄이 눌러지는데 그럼 그 사람은 지금은 괜찮지만 다 검사를 해서 그런 유전적인 게 있을 때 제한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것들이 윤리적인, 법적인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테크놀로지, 이런 파괴적인 전에 없던 그런 기술들은 우리의 생활을 급진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ethical, legal, social한 이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라서 LC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하는 이제 거를 정부에서도 펀딩을 할 때는 한 전체 돈의 5% 정도는 인문사회과학자한테 돈을 줘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다 돼서 이제 이게 우리한테 이제 상용화되면 그게 가지는 임팩트는 어떻고, 그럼 그런 게 될 때 보완책을 뭘 해야 될 거고, 혹은 일반인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불필요한 공포감을 없애고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 것도 이제 그런 목적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우리 몸 안에서의 아까 이제 세포들끼리의 신호를 약으로 쓴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1920년대의 그 캐나다가 자랑하는 국보급 과학자예요. 왜냐하면 제 1호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프레드릭 벤팅과 맥로드라는 두 분인데, 저분은 어떤 일을, 생리학자인데 어떤 일을 했냐면 이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이 아까 이제 소화 이제 장기 중에 위가 가고 나서 위는 이제 막 이렇게 흡수를 시키고 그다음에 병균들 같은 게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강력한 위산이 갑니다. 근데 그건 우리 몸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위는 점막으로 잘 보호가 되어 있지만 그 다음 소화로 가면 바로 뭐 해야 되냐면 강한 산을 중화시키는 이제 알칼리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소화 효소가 나와. 그러니까 위는 잘라주기만 반죽만 하는 거고, 그다음 12장에 가면 이제 소화 효소가 나와서 이제 하는데, 그 소화 효소랑 염기가 나오는 데가 바로 12장 뒤에 숨어 있는 췌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사회적으로는 누구죠? 그 애플 저기가 췌장암으로 이제 죽은 것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지만, 췌장은 뒤에 가만히 붙어 있고 조용하기 때문에 뭐가 암이 생겨도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번 암이 돼서 이제 증상이 있을 때쯤 되면 그 주변 장기로 이제 다 전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후가 극히 안 좋죠. 근데 이 췌장의 역할은 딱 두 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분비를 하는데 우리 소화기관 쪽으로,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아까 항문까지가 이렇게 하나의 관이잖아요. 우리 몸 안이지만 이 위 안이나 십이장은 사실은 몸 밖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분비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분비하는 이제 셈이라고 하는데 외분비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이나 침 같은 게 바깥으로 분비가 되는데 소화 효소도 역시 외분비셈. 그러니까 소화 효소를 하는 것도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또 췌장은 또 하나 분비를 하는데 얘는 또 피안으로 분비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분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안을 돌아서 우리 온몸에 작용.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병원에 가면 내분비 내과 있어요. 바로 그거는 그러한 시스템에 문제가 돼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 당뇨가 그 중에 하나고, 그 이유가 췌장은 우리가 뭘 먹으면 소화시키는 효소도 내지만 동시에 되면 뭐예요? 우리 몸에 가솔린에 해당하는 이제 포도당이 확 들어올 거예요, 몸에. 재미있는 거는 포도당은 여러분은 뭐 게토레이나 뭐 그런 걸 먹을 때 달콤한 그런 바로 쓸 수 있으니까 먹으면 이제 눈이 탁 떠지는 거죠, 그런 애들은. 근데 문제는 이게 다 들어오면 이게 몸 안에 포도당 수치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얘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얘를 일정한 농도로 유지를 하려면 혈액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돼요. 뭐 라면 먹으면 퉁퉁 붓는 것과 유사한 이치인데 그렇다고 2배, 3배 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어떻게 하냐면 포도당을
물에 안 녹는 형태로 보관합니다. 그러면 굳이 물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포도당을 항상 일정한 농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명령을 주는 물질이 인슐린이라는 거고, 그게 이제 췌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밥을 먹음과 동시에 소화 효소와 인슐린이 동시에 안과 밖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은 이 포도당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거를 이렇게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모질하면 밥을 안 먹으면 이 놈을 하나하나씩 떼서 우리 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 간격으로 밥을 안 먹어도 6시간마다 밥을 먹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인슐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를 발견한 분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개 연구를 막 하다가 이 췌장이라는 거, 그때는 기능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 구조로 보니까 12장에 연결돼서 소화 효소가 나오나 보다. 이걸 떼내면 이제 소화를 좀 잘 못 시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기대하지 못한, 아까 플레이밍이 했던 것처럼 사실 과학은 그런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에서부터 커다란 발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기대한다는 건 뭐야? 기존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설명이 되는 거를 기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 학생들한테도 기대하지 못한 결과를 얻는 거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실험을 잘못했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반성해야 돼. 두 번째는 공부를 잘 안 해서, 공부만 하면 기대할 수 있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당연히 이걸 기대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기대하고 있어. 이것도 좀 반성해야 돼. 세 번째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게 나올 때. 근데 그때 교수한테 혼날 게 무서워서 그거 갖다 버리면 발견을 못해. 아까 플레밍 그냥 버리는 게. 그거를 물고 늘어지면 그게 진짜 발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면 걔가 당뇨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당뇨가 뭐예요? 말 그대로 달콤한 포도당에 있는 소변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당뇨라는 병 이름을 붙인 거는 이분들보다 한 100년 전인데 의사가 참 용감한 거죠. 환자의 소변을 맛을 본 거예요. 그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당뇨라고 붙인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 당은 우리 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소변으로 빠져나가도 이 콩팥에서 다시 흡수를 해서 우리 몸에 써요. 그래서 소변에 당이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마이 프레셔스를 어떻게 바꾸라. 그런데 인슐린이 부족해서 만약에 당이 원래 100이어야 되는데 뭐 한 5, 600이다 그러면 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걸 다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당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왜 병이 생기는지는 몰랐지만 이 병이 생기면 소변에 당이 나간다는 건 알았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죠. 그래서 병을 이름을 짓죠. 하지만 왜 생겼는지는 1920년대에 대해서 췌장을 떼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당뇨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분들이 췌장을 갈아서 거기 있는 걸 하나하나 분해해서 줘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걸 줬더니 그 증상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그 물질을 인슐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 얘기는 그냥 단순히 병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받은 이유가 기존에 전혀 치료제가 없던 당뇨병 환자의 치료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개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면 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이제 그 서구의 정서상 개를 막 도사를 당뇨 환자를 잘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돼지의 췌장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니까 개보다는 돼지가 사람 인슐린에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면역 반응도 적어요. 그래서 나머지 고기는 먹고 못 먹는 췌장에서부터 인슐린을 분리해서, 그래서 베테너리안,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이름에 앞에 VET를 따고 인슐린을 따서 베슐린이라는 상표명으로 80년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쓰입니다. 자, 그러고 그분들에 있는 대학 앞에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언제 꺼지냐? 당뇨가 극복이 되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1920년대에 당뇨가 왜 생기는지도 알았고, 그리고 인슐린이라는 것도 해서 치료제도 나왔는데, 그러면 극복이 돼야 되는 건 안 된 건가? 당뇨는 실제로 혈당이 높은 것 자체는 높으면 오히려 좀 더 에너지가 높아요. 환자는 별 증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10년, 20년 컨트롤이 안 되다 보면 합병증이 생깁니다. 가장 큰 합병증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혈관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신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센시 병이라고 아십니까? 혹은 나병이라고도 이름이 붙여져 있죠. 나병 환자들 보면 손발이 썩어요. 왜 썩죠? 나병도 아까 그 메독이라고 하는 콜크마개처럼 생긴 균과 그 같은 가족 관계인데 걔도 이렇게 정상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 병을 일으킵니다. 한센시 병을. 근데 피부에 살면서 뭐 썩기는 그건 아니고 왜 손발이 썩냐면 걔는 희한하게 이 척추 뒤에 가서 통증을 전달해주는 신경세포에 살면서 통증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야, 통증을 없애면 이거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통증은 사람의 서바이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루에 다니는데 피가 흥건해서 보니까 내 발바닥에 압정을 꽂고 다닌 거야. 내가 통증을 모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뭐 요리하다가 타는 냄새 보니까 내 손이 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그런 손상이 계속되면서 이제 나병은 손발이 썩습니다. 당뇨도 똑같이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미국에서 다리를 자르는 넘버원은 당뇨 때문이에요. 일단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발이 지속적으로 손상이 돼요. 우리가 신발을 잘못 신어서 물집이 생기면 우리는 금방 알지만 그런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막 골마 터질 때까지는 모르는데 혈액 안에 포도당이 많으면 세균에도 굉장히 감염이 잘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돼서 겨우 뭐 다리를 자르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해결이 되느냐?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게 원인도 알고 그다음에 치료제도 있고 뭐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직도 합병증이 왜 생기는지를 학문적으로 완벽히 이해를 못해요. 뭐냐?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돼서 합병증이 오는 건지 아니면 혈당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슐린을 써야 되잖아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때문에 합병증이 오는 건지가 2가지 학설이 다 있고 둘 다를 서포트하는 또 증거들도 많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 봐서는 2개가 완전히 다른 어프로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아직도 현대의학들이 해결이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195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현대 생물학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몸 안에 여러 세포들이 소근소근대는 소리들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인슐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떼서 좀 분리를 해서 약으로 쓸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발견된 애들은 얘네가 워낙 정교하고 그 다음에 아주 조금만 있어도 마법의 총알처럼 가서 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소량, 극미량으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해요. 우리가 발견은 하고 알아는 내는데 그림의 떡인 거예요. 이걸 사람의 뭐 정상인에서부터 분리를 해서 치료제로 쓰려면 한 1000명 정도의 혈액을 얻어서 한 사람을 치료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했는데 그림의 떡인 것들을 하나둘씩 리스트를 쌓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그림의 떡을 우리 입에 넣어준 게 아까 봤던 유전공학, 세포 배양, 그 다음에 세포 융합 기술이에요. 유전공학 한마디로 뭐냐? 아까 이제 사람 인슐린이죠. 그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어줘요. 그게 유전공학이에요. 유전적으로 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대장균은 걔는 뭐 소화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분비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세포인데 인슐린은 세상에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넣어서 이게 네 유전자 마치 뻐꾸기가 알을 낳아서 딴 애가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대장균이 열심히 사람 인슐린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얘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밖에다 버리거나 자기 몸 안에 그냥 쌓아놓습니다. 그걸 우리는 나중에 세포를 깨서 그것만을 얻어내면 뭐요? 사람의 똑같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드바이오텍의 시작입니다. 유전공학.
그게 이제 그 기술이 가능하겠다라는 기술이 1973년에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한 50년이 채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발견만 한 게 아니라 조금 이따 이제 요즘 하는 벤처 기업에 펀드를 내주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그 교수한테 와서 교수님 이것만 하시면 이걸 사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첫 번째 바이오텍 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넨텍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뭐 지금은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죠. 그래서 그 회사가 처음으로 만든 제품이 사람 인슐린이에요. 그게 이제 1980년대에 나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약이란 거란 거 할 때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아셔고 지나갔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라는 말이에요. 왜냐? 우리 이 바이오 의학은 부작용이 적은 거니까. 그럼 부작용이 뭔지를 아셔야 되죠. 잘 아실 것 같죠? 근데 의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는 아닐 부자나 부정적이라는 의미의 부자가 아니에요. 반장, 부반장 할 때 부예요. 그럼 그 부반장이 이 반장이 아닌 뭐 나쁜 반장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뭐 그런 옆에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작용이 아닌 다른 작용. 그래서 영어로는 사이드 이펙트예요. 사이드 옆에 있는 작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이러한 작용을 하려고 만들어냈는데 그 이외의 모든 다른 그 약의 작용은 다 부작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 유해 반응, 아주 나쁜 어드버스한 이펙트가 우리는 부작용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뭐 젊은 친구들은 이게 뭔지 전혀 모를 거예요. 근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금방 압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비아그라라는 약인데 이거는 남성 성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약. 근데 원래 그렇게 만든 약은 아니에요. 아까 설명한 대로 이 동맥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즉 고혈압약으로 만들었어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약을 만들면 사람한테 이제 바로 환자한테 쓰냐면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동물 실험 무조건 당연히 해야죠. 완벽히 완전할 거라고 지금 백데이터를 가지지만 사람한테서는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진짜 사람한테서 안전한지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보통 모집을 하죠. 그리고 돈도 좀 주고 대신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책임 안 져요. 대신 돈도 드리고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약도 정상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별 부작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죠. 제약회사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제 사례비를 주고 이제 그만 오셔도 돼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자꾸 약을 달라는 거예요.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어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남성의 성기가 발기가 되는 거는 거기에 혈관이 확장이 돼서 피가 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은 원래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희한하게 그 부분의 혈관만 더 잘 확장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작용이 주작용이 됐어요. 그렇죠? 또 비슷한 거가 뭐 지금은 약품명이 뭐 미녹시딜 그렇게 해서 팔리는데 이것도 똑같이 고혈압 약이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환자들이 막 불평하는 게 부작용이 온몸에 막 털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털에 모근에도 이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만 또 이거는 더 물론 혈압도 떨어뜨리지만 그래서 혈액 공급이 잘 되니까 막 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가 혈압약도 좋지만 이건 발모제로 팔자. 그리고 이거는 바르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발모제로 더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따지면 부작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주작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